아니 이 정도 자산이 있는데 세무사 때 말도 안 했나? 너무 충격 먹었어. 이게 완전 아무 생각도 없이 하셨네? 라고 해서 놀란 게 의외로 그러신 분들 많아요. 의외로 있으죠. 네. 다 지르고 자 이제 이러시면 되세요. 요즘에 이제 주택 증여할 때 어떤 점을 주택 증여할 때 좀 고려하면 좋은 팁이 될까요? 우선은 가족마다 상황을 무조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여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대부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한테 주택을 증여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주택 수가 몇 개냐? 왜냐하면 증여할 때 사실은 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두 가지 세목인데 증여세랑 취득세입니다. 이게 둘 다 자녀가 내야 돼요. 대한민국은 증여세가 수중자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이 부담도 큰데 취득세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 이제 시가 3억 원, 이제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죠.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2주택자 이상의 이 다주택자가 증여를 해주면 원래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이제 국민주택 규모 전후로 나뉘는데 뭐 3.8% 원래 4%인데 이게 3배 올라가서 12.4%와 13.4%가 되거든요. 근데 10억짜리 주는데 13.4% 내면 자녀가 1억 3,4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되니까 이게 스타트도 못 합니다. 이게 4천만 원일 때랑 너무 차이가 큰 거죠. 그 퍼센트지로 얘기하면 감이 안 오실 때가 있는데 이게 몇 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얘기를 하면 자녀분들 중에 그 돈이 현금으로 있는 분이 예, 없으세요. 그러니까 진행이 아예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알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가 이제 청약을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게끔 해서 세대를 분리시켜 놓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 증여세는 연부연납이란 제도가 있어서 그 부동산을 물건 담보로 잡아서 최대 5년간 쪼개낼 수 있는데 취득세가 없으면 절대 등기를 못 치니까 다양한 면면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 요즘 이제 젊은 그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렇게 자녀들 같은 경우는 청약 기회도 많고 또 혜택이 많잖아요. 이제 뭐 생애 최초, 뭐 신혼부부, 뭐 다자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택 증여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주택 증여를 좀 고려해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사실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들어봐요. 그분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 중에 내가 주택수가 3개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을 그냥 부담부 증여를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상담을 할 때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을 합시다. 돌아가시면 상속세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걸 넘겨주고 10년 동안 하면 상속세 얼마 줄어들고 이건 얼마로 했을 때 가장 세금이 줄어드는데,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결론 말씀드린 게, 근데 제 생각엔 주택 주지 마시고, 왜냐면 자녀가 유동성이 없으니까 이 주택 받아가지고 채 묶여 있는 거 받아봤자 뭐 할 거냐. 물론 이제 자산 가치가 뭐 전에 부동산 사이클처럼 로켓처럼 치솟는 게 보인다 그러면 주죠, 무조건 주죠.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고 이 가격이 정체된다 그러면 자녀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청약의 기회를 진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는 마찬가지로 주택을 별로 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가가 있으시면 상가에 대한 월세를 줄 수 있게끔 유동성 확보를 해주는 게 먼저일 것 같다. 그리고 거기가 대출이 없다 그러면 그걸 잘 활용하게끔 자녀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생각보다 주택을 주는 거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지식, 경험을 쌓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상가가 오히려 그거를 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나 이런 상가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사업용 부동산 쪽이 네, 맞아요. 조금 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많죠. 예, 왜냐하면 대출 규제도 조금 덜 받고 RTI는 이런 부분도 조금 편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순수하게 그냥 증여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양수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운 계약이죠. 예, 뭐 한 30% 법이 내서 시세보다는 좀 싸게 하는 그 양수도 하는 방법,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는데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부동산을 준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순수 증여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부동산을 에쿼티 100%로 사시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순수 증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고민하시는 건 이제 부담부 증여랑 저가 양수도죠.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그래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3년의 기간 동안에 이게 안 팔리는 거죠, 부동산이. 왜냐하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큰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과세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이미 차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과세가 아니어도 일반 과세여도 막 3억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3년이란 기간 동안에 못 팔아버리면 피눈물이 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한 1억 낮춰서 파세요 하면 또 그건 못 하세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실 수도 있죠. 뭐 1억까지 나게 해서 팔 수도 있죠. 근데 1억 낮춰도 누군가 매수자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의 3년의 기간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요즘 많이 하는 게 결국 그러면 독립된 자녀에게 이거를 팔자. 저가 양수도나 부담부증을 하자. 왜냐면 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부담부증이나 저가 양수도 할 때 어떤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맞을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저가 양수도가 뉴스에 이렇게 좀 비춰져요. 너무 싸게 거래해서 이거 너무 불법적 요소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대부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 자금 제대로 줬고 싸게 줬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세법적 계산만 제대로 하면 이게 정말 파격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 보도자료나 이런 건 좀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거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미스난 경우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저가 양수할 때 저희가 시세 대비 요즘에 뭐 30% 범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 팁들을 주시잖아요. 저가 양수도를 할 때 꿀팁 같은 거 없으실까요?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세무조사라면 국세청에 보도자를 무조건 올립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이런 보도자를 봤는데 사례 6개가 있었어요. 근데 사례 3가지는 제가 딱 보자마자 요거는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이건 무조건 추징은 힘들 것 같은 데가 3가지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아니 이 정도 자산이 있는데 세무사 때 말도 안 했나? 라고 생각한 게 3가지였어요.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 가액이면 무조건 세무사님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 아무 생각도 없이 하셨네? 라고 해서 놀란 게. 의외로 그러신 분들 많은 거예요. 의외로 있으죠. 다 지르고, 자, 이제, 뭐 이러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감,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꼭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 안 좋습니다. 옛날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좋지 않고. 저가 양수도에서 그리고 많이 매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30% 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30%를 벗어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상관없어요. 이게 말 그대로 법에 대한 룰을 잘 활용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10억 원짜리를 6억 원에 싸게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양도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양도소득세가 6억 원을 받았지만 10억 원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가의 5%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을 때. 5%밖에 안 되니까 9억 5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10억 원으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황이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2억 원까지니까 그렇죠. 어차피 세금 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그거 꿀팁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증여자 입장에 싸게 산 아들 입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취득세는 10억 원으로 계산해야 돼요. 작년까지는 6억 원으로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부당행위 계산분이 시가의 5%와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취득세 과표를 시가로 간다. 그리고 그 시가 10억 원도 여러분들이 많이 조율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10억 원이냐? 아파트 앞에 단지 동에서 10억 원에 똑같은 면적이 팔렸으니까 10억 원이라 생각하시는 건데 감정평가라면 이걸 9억으로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를 먼저 잘 픽스라는 것도 먼저 들어가셔야 되고 이것도 꿀팁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시 수증자 입장으로 가면 그럼 자녀는 싸게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여세를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과세 요건이 먼저 되는지. 시가의 30%와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근데 지금 4억 원 차이가 났으니까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를 내냐면 10억 원 빼기 실제로 줬던 6억 원 빼기 그다음에 이제 미니멈 시가의 30%와 3억 원을 뺍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1억 원이에요. 근데 그게 증여재산가액이에요. 자, 증여재산가 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으로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면 증여세 얼마? 고작 500만 원이에요. 그냥 30% 넘어도 생각보다 이 비용이 크지 않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 1억 원이 내가 미래 아들이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에 인정받아요. 그럼 아들이 추후에 미래 팔 때 양도소득세 세율이 40%면 난 그 당시 500만 원 냈지만 이걸로 4천만 원의 세금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믹스 잘 시키면 오히려 증여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증여하시고 싶으면 이장훈 세무사님 찾아가시면 많이 세이브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주택에 대해서 증여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용 부동산 증여할 때 이게 그 절세 플랜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선은 이 비주거형 건물은 무조건 시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 시가는 뭐 30억인데 실제 그 시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세법상으로 뭐 감정평가나 이런 걸 받으면
대부분 막 60억 이래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내가 30억으로 증여세 내는 거랑 60억으로 증여세 내는 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15억 차이가 나니까 세금으로.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달라지니까 그 시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걸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크시니까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분산시킬 거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약간 시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시가 얘기부터 하고 이걸 다시 말씀드려 볼 건데, 시가가 그러면은 다들 그 생각 하실 거예요. 뭐 기준 시가로 해도 되지 뭐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국세청장님께서 이제 국정감사할 때 그 얘기도 하셨어요. 비주거형에 대해서 시가 판별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기준 시가 30억을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 자체 내에서 이제 법은 아니지만 내부 규칙을 최근에 7월 달에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가와 그 기준 시가의 차이가 10%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가액 설정한 다음에 그걸로 추징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수익률 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럼 갑자기 60억이 딱 돼버리면 이제 그분은 예상치 못한 세금을 한 15억 정도를 더 받아버리니까 부담이 아주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준시가로 많이 했지만 그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1년에 예산 편성이 한 4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4억 정도면은 1년에 딱 200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우리나라 거래량 중에서 20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가액 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은데 조금 높아야 되지 않을까. 가액 기준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국세청도. 부동산 절세 방법 중에 가족법인이라고 그러죠? 예,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사는 그런 걸로 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가족법인은 저는 이제 약간 점점 필수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 가치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율의 최고 세율인 50%를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현존하는 세법 중에서 세율은 제일 높아요. 세율 구간이 50%. 과세표준 30억 넘어 50%인데, 그러면 개인의 이제 소유가 계속 늘어나면 이게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도 사실은 꽤 나오잖아요. 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 많으셨어요. 좀 접근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보는데, 개인으로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소득이 많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세금 많이 내니까 법인으로 이제 옮겨 담아야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법인으로 옮겨 담으세요. 그리고 법인에서 소득이 생기면 또 개인으로 주구장창 빼세요. 근데 이제는 그것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미 우리 갖고 있는 그릇들이 애정 그릇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양은 많아졌기 때문에 옮겨 담는 게 이제 기본이다. 이제 개인은 개인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그냥 투트랙 가는 게 당연한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오히려 법인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막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오히려 옮겨 담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절세의 본질은 뭐냐면 이제 인별 분산이랑 기간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인별 분산이란 건 법인이든 개인이든 인별로 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분산에 대한 기법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간 분산은 종합소득세든 법인세든 내야 되는 그 포착에 대한 기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기간을 조율할 수 있으면 세금이 분산되고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2가지 원칙을 잘 믹스를 할 때 가족법인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뭐 주주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그러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아직은 아이가 어리지만 아이가 주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냐. 왜냐면 앞에서도 계속 지금 뭐 미성년자나 증여를 말했지만, 미성년자이지만 자녀가 주주로 와서 이 법인에서 소득이 벌린 다음에 똑같이 균등배당했는데 자녀에게 연마다 2천만 원씩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증여가 아니라 배당을 받은 거니까 매년 줘도 합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법에 대한 그 각각의 카테고리마다의 성질을 알게 되면 이 배당을 해서 계속 자산을 쌓아줄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법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시라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거든요. 이제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법인에다 돈을 넣으면 빼놓기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좀 있으셔서, 법인은 그냥 가족의 은행입니다. 그 은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두고 쓰시면 되는데 왜 자꾸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개인 주머니로 자꾸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에 가족의 은행입니다. 법인이 토지하고 건물을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꿀팁 좀 알려주십시오. 그 세무사님 전문이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자산은 대부분 60대 이상인 분들이 거의 70%를 갖고 계세요. 압도적으로. 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몸밖에 없어요. 몸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또 빌딩을 사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제가 사례를 많이 드는 게 역삼동 케이스인데 그 건물이 토지랑 건물 합치면 이제 152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감정평가로 이 가액을 나눠보면 토지가 150억이고 건물은 2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일이 90년대 정도 되니까 가치가 아주 낮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건물에서 임대 소득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거기가 월세가 한 3,600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 아버님이 똑같이 또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152억짜리가 분명 시간 지나면 뭐 300억, 350억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선생님은 상속세 지금 사자마자 이제 50% 이제 아주 차곡차곡 다 모아 놓으시는 거다. 모든 자산 가치 상승분이 다 50%. 그다음 월세도 반절은 그냥 상속세. 예, 맞죠? 받으면 다 상속세죠. 사실은 소득세 내고 상속세 내고 하면 남는 것도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짠 계획은 왜 그 토지랑 건물을 집합 건물이 아닌 이상에 등기부등본이 별도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를 지분으로만 다 들어가려고 하느냐? 토지는 아버지가 사고 건물은 자녀의 가족법인이 사서 자녀의 가족법인이 모든 월세를 다 받고 토지 지주에게 지료를 합당하게 전달을 해주면 이 가족법인인 자녀 세대는 그 수익을 좀 향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추후에 뭐 토지를 분할 매수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써서 이 아버님의 상속세도 미래에 가치가 발생하는 부분도 좀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한 번에 취득을 하려고 하면 네. 양도소득세도 결국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한 번에 뭐 200억에 팔 때와 20억씩 천천히 나눠서 파는 건 좀 호흡적으로 다를 수 있고 아버님의 상속세도 미래에 가치가 발생하는 부분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다음에 법인의 자금 자체가 그렇게 갑자기 모아둘 수가 대부분 없더라고요. 절대 안 모여요. 절대 안 모이고 또 다른 거 한다고 다 써버리시니까 네. 결국 분할해서 그 토지를 사는데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토지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빨리 법인에 옮겨 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을 때 절세 계획을 일단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 도움이 될 만한 뭐 프로세스,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게 좀 절차, 뭐 주의할 절차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버님이든 아니면 내가 이제 지금 당사자든 제발 상속세 한 번만 계산해 보십시오. 제발. 예. 지금 내가 혹시나 지금 내가 죽었다라는 가정하에 상속세 계산 한 번만 해보십시오. 대부분 놀라세요.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진짜 일반적인 세금이 됐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연간 사망자 수가 이제 2013년도부터 한 26만 명부터 5천 명 정도씩 쭉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21년도에 한 31만 명? 근데 작년에 갑자기 뻥 뛰어요. 22년도에 37만 5천 명인가? 그러니까 인구 그래프가 항상 이런 식이 가다가 한 번씩 딱 튀고 또 쭉 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나라 뭐 출산율이 지금 막 이래 곤두박질 치듯이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상속 신고했던 분들의 인원수의 통계를 거의 외우고 있는데 2016년도에 6,400명 정도가 신고를 하셨어요. 그때 14조 5천억 정도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 인원이 총 돌아가신 사망자 수에 비례하면 몇 프로냐면 2.2%예요. 근데 그 사망자 수가 작년에 37만 명으로 6만 명이나 껑충 뛰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의 20%가 뛰었거든요. 그럼 작년에는 상속세 신고한 인원은 아무래도 좀 희석되니까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데 2.2%부터 16년도부터 쭉 올라가는 그래프 보면 작년에 더 올라갔어요. 5.2%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부자의 세금이란 상속세는 이건 회장이 돌아가시거나 상속세 못 내서 상속 주식 지금 2조 4천억어치 팔았거든요. 대부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 남 얘기고 그래 뭐 많이 나오면 내야지 뭐 이래 생각하시는데 그게 본인 일인지를 상속세 계산을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예. 저는 앞으로 이게 3년, 4년, 5년 계속 갈 거면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 19,500명 정도가 그 56조 정도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재산의 신고 액수랑 신고 인원이 꽝 뛰었는데 신고를 많이 한 그러면 그 가액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5억에서 30억 사이가 80%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주택이 예전에 3억 원짜리가 지금 그냥 15억이 된 거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신 상속세 분들이 내가 이걸 왜 내는지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주택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금 한 2천만 원 있고 보험이나 자동차 이런 건 10명 중에 한 분 정도 있어요. 주식은 진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고요. 근데 그 아파트가 15억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3억.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현금은 1,2천만 원도 없어요. 자녀분들 다 합쳐도 3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그러면 이제 상담받고 이제 다 놀라시는 거예요. 얼마요? 3억 원이요? 여러분들이 세금 1,000만 원 이상 내본 적이 인생에서 몇 번 있으신지 모르시겠지만, 예, 저는 이제 300억 원짜리 고지서도 만들어 봤었는데, 이게 느낌이, 이게 진짜 다릅니다. 이게 진짜 전 달라요. 세금 내더라도 300억짜리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지를 이제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상속세가 펼쳐지고 나서 제가 그래도 하루에 한 타임이나 두 타임은 무료로 무조건 상담을 해드려요. 약간의 이제 고인에 대한 부고한다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충격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약간 공익적 목적도 있죠. 물론 이제 뭐 수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고민을 하는 결론은 뭐냐면 납부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왔는데 6개월 이내 납부세액을 3억, 5억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너무 큰 거죠. 꼭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근데 통상 그거를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금기시돼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부모님한테 이거 상속세 한번 미리 알아보시죠라고 해서 그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럼 잘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 거 유튜브를 그냥 조용히 틀어놓으라 그래요. 인셉션 시켜야 되니까. 예, 차라리 유튜브를 틀어놔라. 그리고 어머니 거 휴대폰으로 알고리즘에 계속 이 빌딩의 신이나 제 거를 계속 틀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좋은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 생각보다 본인이 직접 오세요. 본인이 미리 오셔서 내가 얼마 나와? 막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좀 더 몇 개 더 부동산 쪽으로 말씀드려보면, 예. 시가를 잘 잡아야 되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야 사실 유사매매가 있으니까 시가 개념이 뭐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일반적인 뭐 토지. 그럼 농지 같은 경우는 싸게 받는 게 좋겠냐? 왜냐면 미래 팔 때 세금 많이 내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상속세가 이제 대부분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가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10억 원까지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 상속세 신고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님은 끝나지만 나는 스타트인데 내가 기준시가로 받으면 미래 팔 때 피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가액에 대한 조정의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시가들이 잡히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세금을 줄이는데 정말 혁혁하게 공헌을 하기 때문에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비율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된다. 막 상속이 일어나자마자 등기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배우자 상속공제를 많이 못 받으니까 추후에 정말 좀 피눈물을 좀 흘릴 수 있는. 결국엔 이게 그 개인이 일반인 분들이 이거를 좀 그 가액을 알아서 본인이 조정하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는 저기 이장원 세무사님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그 증여 상속 관련해서 뭐 꿀팁들을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잠깐 쉬었다가 2부에 좀 더 부동산 관련한 절세 그 팁을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